안녕하세요. 저는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발표를 맡은 김채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자신을 읽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잃은 사람에게도 영혼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며 다가가는 그는 바로 이 책의 저자 올리버 섹스입니다. 올리버 섹스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버 섹스 소개, 책 내용 소개, 생각해 볼 점, 읽고 나눈 느낀 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올리버 섹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버 섹스는 1934년 7월 9일 영국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18살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리버 섹스의 형은 조현병 환자였으며 이는 그가 정신병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의 방식대로 뇌 정신장애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을 떠나 뉴욕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마약 중독과 안면인식 장애를 앓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자신의 정신적 혼란, 그리고 형의 병, 이 모든 게 타인의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그의 병 역시 극복할 수 있었고 진정한 신경과 의사로 거둬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리버 섹스의 활동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부터 보시면 1970년 편두통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의 저술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활동 초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리버 섹스가 암 선고를 받은 2014년 전후로 올리버 섹스 책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를 초기와 중기라고 한다면 암 선고를 받은 이유를 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즉 활동 초중기를 보면 올리버 섹스는 자신의 경험이나 환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배운 삶의 의미와 깨달음에 대해 집중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2015년 암 선고를 받은 이후 활동 후기엔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뒤돌아보며 삶에서 필요한 자세, 죽음 등에 대해 성찰하는 에세이가 주를 이룹니다. 올리버 섹스가 환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담은 저서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독자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그래서 올리버 섹스의 책은 특히 대중문화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영화나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1920년대 유행병이었던 수면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깨어남이 영화 사랑의 기적으로, 화성의 인류학자에 나온 기억을 멈춘 아들의 이야기가 영화 뮤직 네버 스탑으로 만들어졌기도 했고, 뮤지코필리아에 나온 귀 울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의 캐릭터 탄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작품이 있으니 찾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십수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활동한 올리버 섹스가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사례들 중 가장 기괴하고 슬프고 처절하고 감동적인, 믿기 힘든 임상기록 중 24가지를 뽑아 그 이야기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마다 주제와 관련된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상실, 즉 질병이나 부상, 발달 장애로 인해 뇌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들의 사례가 있고, 2부는 과잉, 즉 뇌의 기능이 도를 지나쳤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3부는 이행으로 해상과 관련된 내용이, 4부엔 단순함의 세계로 자폐 또는 지적 장애인들의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제목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1부의 첫 번째 사례로 제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오랫동안 성악가로 명성을 알렸던 지방의 음악교사였던 피 선생은 이상한 증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앞으로 다가와도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목소리로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서 있는 학생들을 보고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주차 정상기와 소화전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3년 후 당뇨병으로 인해 안과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안과 의사는 피 선생은 눈에 문제가 없다며 눈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신경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피 선생은 올리버 섹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올리버 섹스가 처음 피 선생을 봤을 때는 시선이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전혀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 선생의 반사 반응 검사를 위해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열쇠를 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발을 신어야 되는 피 선생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신발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자신의 발을 신발이라고 잡기로 하더니 모자를 찾다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모자라며 머리에 쓰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책의 제목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인 이유입니다. 올리버 섹스는 피 선생의 아내에게 피 선생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항상 같은 자리에 물건을 놔두고 노래를 부르며 물건을 찾는다. 그러다가 다른 소리가 들려 노래가 끊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올리버 섹스는 피 선생에게 이제까지 음악이 선생님이 생활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 후 피 선생은 질병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가르치며 살며 자신만의 삶을 음악을 통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생활을 이루고 있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는 음악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사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대상을 보고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아무도 그를 부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과 정상에 대한 그 생각을 더욱 잘 드러내는 이야기로 2부 과잉에 소개된 익살꿀 레이 얘기가 있습니다. 레이는 투렛 증후군 환자로 4살 때부터 극심한 틱 증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올리버 섹스는 틱 증후군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활도를 그에게 소량 투여하였고 결과는 놀랍게도 틱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레이는 눈 주위가 멍들고 코까지 부러진 모습으로 올리버 섹스를 찾아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틱 증상이 없어지며 그의 민첩한 방사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레이는 밴드의 뛰어난 드러머였는데요. 틱 증상으로 충동적으로 드럼을 두들겨대는 것이 멋진 즉흥 연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틱 증상이 사라진 그는 더 이상 뛰어나지 않은 시시한 연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활돌의 지속적 투여와 상담 치료를 통해 그는 틱 증상에 의존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중에는 활돌을 사용하여 틱 증상이 없는 차분한 시민으로 주말에는 활돌 투여를 중단하고 익살꾼 틱 레이가 되어 경박하고 열광적이고 영광에 가득 찬 인물로 변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레이에게 틱은 비정상적인 존재였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질문입니다. 2부 과잉 이야기를 끝마치며 올리버 섹스는 병리 상태가 곧 행복한 상태이며 정상 상태가 곧 병리 상태일 수도 있는 세계인 기묘한 생기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독자에게 정상과 병리 상태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엔 3부 이행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C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C 부인은 어느 날 밤 아일랜드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노래를 듣게 됩니다. 꿈은 꾸는 줄 알았지만 눈을 뜨고 난 후로 계속해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C 부인은 올리버 섹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뇌졸중으로 인해 뇌 자극이 일어나며 대뇌피질에 있는 음악 기록이 돌연 활발해지며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기억을 완전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뇌 자극이라는 특이한 조건 하에서 환기되어 되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되살아난 기억은 다양하고 황당하기도 하며 전반적으로는 무의미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C 부인도 그런 황당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C 부인에게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억누를 없는 향수였습니다. 노래가 들려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으나 발작이 일어나면 인생에 생기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병이 곧 건강이고 병에 걸리는 것이 치료되는 느낌이라고 받았습니다. 또한 오히려 뇌졸중이 치료되는 우울증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C 부인은 발작이 일어나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어린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과연 이런 그녀의 말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C 부인 역시 2부에서 말한 기묘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부에서는 앞서 말했듯 자폐증,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봄, 탄생, 성장, 깨어남, 계절, 만물이 때를 만났다. 참 예쁜 구절이죠. 4부의 이야기 중 하나인 주인공 리베카가 말한 구절입니다. 리베카는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지적 능력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외노, 앞뒤, 구별 불가 등 모든 행동에서 장애를 보입니다. 그녀의 삶은 주변의 편견과 차별에 물들어 있었고 정상적인 삶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 섹스는 어느 날 리베카가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할머니가 영혼의 집에 갔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완전한 존재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러한 그녀의 시적 표현을 듣고도 지능이 낮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후 오랜 관찰을 통해 그녀의 독특한 능력인 시적 표현력과 상징 구사 능력, 즉 언어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섹스는 처음에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신결학적인 결함을 아주 잘 캐치했으나 그녀의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능력을 간과했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반성합니다. 이를 통해 섹스는 이제껏 의학이 환자의 결함에만 주목하고 그 결함이 얼마나 큰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환자가 가진 장점과 능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점을 환자의 결함에만 주목을 하였기 때문에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었고 오히려 환자가 가진 장점,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강점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올리버 섹스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며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리버 섹스는 환자들의 영혼과 능력을 바라보며 병 넘어 환자들의 영혼을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올리버 섹스의 다양한 저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 화성의 인류학자에서 그는 자폐증 환자를 소개하며 누구나 소통해야 한다는 집단 강박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병이 자폐증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들이 설령 지능상의 결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가진 마음의 질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통해서 환자를 단순히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병 넘어 환자의 영혼, 마음의 질을 봐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버 섹스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기묘하고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이를 병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부를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히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 조원들이 이 책을 읽고 올리버 섹스에 대해 조사하면서 생각한 점을 첨부하는 것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